네, 시간이 됐으니까 그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10월부터 12월까지 그 소프트 쪽 교육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한 3주 정도, 6번은 제가 자바 쪽을 하고, 그 다음에 와스, TP, EP 순서로 공고된 그 차례대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 자바 쪽은 언어는 처음 하는 거라서 조금 뭘 해야 될까 사실 좀 많이 망설였는데요. 그냥 뭐 와스실에서 내부적으로 교육할 때랑 보다 약간 더 어렵게 한다고 목표를 세우고 했습니다. 그 교육 진행하는 환경에서 계속 뭐 코드라든가 이런 걸 같이 보면서 진행할 예정인데,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바로바로 질문하시면은 제가 요번에 답변을 못하면 다음번에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 오늘 첫날이라서 제일 쉬운 것만 골라서 앞으로 당겼고요. 다음번부터는 제가 또 공부를 했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좀 빡셉니다. 예전에 뭐 제가 아주 좋아하는 사이트는 아니지만 어떤 웹사이트에서, 블로그 사이트에서 올라온 내용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 요약을 했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그 만화스쿨에 있었는데요. 제가 굉장히 매주 그 소년 챔프에 그 슬램덩크가 연재되는 것을 낙으로 살던 시절이 한 몇 달 있었습니다. 그때 이게 교육의 관점에서 슬램덩크를 바라본 그 블로그였는데, 그게 한 2편에 걸쳐가지고 나왔었는데,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 결론은 아마 좀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좀 뭐랄까, 첫 번째는 그 슬램덩크 잘 아실지 모르겠는데, 강백호라는 그 사쿠라기라는 친구가 주인공인데, 여기 컬러가 아니라서 잘 안 보이는데 원래 머리가 빨간 머리고요. 이 빨간 머리가 그냥 노는 애인데 한 여자애를 좋아하게 돼가지고 갑자기 농구를 하게 되는 그런 시나리오입니다. 그 시나리오에서 어쨌든 친구가 갑자기 급성장을 하게 되는데, 급성장을 하게 되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처음에 그 모티베이션은 그 농구부의 어떤 아름다운 아가씨를 좋아했기 때문이었을 수도 있겠지만, 어느 순간 자기가 바스켓맨이라는 것을 자각을 하고 멋진 바스켓맨이 되기 위해서 스스로 2만 번 훈련을 스스로는 아니군요. 그 코치가, 안 감독님이 2만 번 해. 그러니까 2만 번 열심히 합니다. 근데 2만 번을 하는 데 있어 넘어가 버리네. 2만 번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옆에서 그 친구들이, 같이 노는 친구들이 보면서 이게 슈팅 자세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교정을 해줍니다. 2만 번을 정확하게 그 교본에 맞춰가지고 슈팅할 연습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노력만으로 안 되고, 혼자 이렇게 버려두면 이렇게 자기 스스로는 바라볼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항상 옆 사람들이 같이 해줘야 되고, 거기서 이제 코칭을 하는 사람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코칭과 피드백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스스로 어떤 성취욕이라든가 이 동기부여가 좀 돼야지 교육 효과가 뛰어납니다. 아까 전에 그 강백호는 스스로가 바스켓맨이라는 것을 자각을 하는 뭐 그런 계기가 있었는데, 어쨌든 포기를 모르고 이렇게 열심히 할 수 있는, 뭔가를 성취하기 위해서 노력할 때 교육 효과가 뛰어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이제 주장인 채치수라는 친구가 이제 거의 이제 슬램덩크가 마지막 결론을 향해 갈 때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게 상대가 이제 작년 전국 우승을 했던 산안고등학교인데 여기는 이제 거의 다 이제 그 만화 수준에서는 다 거의 마이클 조단 수준이에요. 전부 다 상대편은 고등학교지만. 그랬는데 이 채치수라는 이 주장이, 자기는 결국 이 상대방을 이길 수도 없다는 걸 깨달아요. 하지만은 다른 팀원들이 그만큼 또 잘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굳이 꼭 이기지 않더라도 다른 팀들한테 자극을 주면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나는 지지만은 우리는 이길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전달하고 싶은 얘기는, 교육이 중요한 게 아니다. 교육은 그냥 거들 뿐이죠.
네, 교육 계획은 그 6번에 나눠서 할 예정인데 오늘은 가장 기초적인 부분들을 앞쪽으로 다 몰았습니다. 그래서 좀 가능하면 쉬운 부분을 앞으로 뺐고요. 제가 쉽다고 생각할 때 혹시 제가 또 잘못 알고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질문을 좀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에 티베로 쪽 교육할 때 보니까 그 슬라이드를 막 60장, 80장 뭐 이렇게 준비를 하시던데, 네, 그걸 도대체 1시간 반을 때우려면 얼마나 많이 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일단은 그 슬라이드 양으로 때우는 건 도저히 불가능해서 슬라이드 양은 최소한으로 하고, 네, 가능하면은 이렇게 그 질의응답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코드를 보고 검증을 한다거나 뭐 이런 쪽으로 좀 시간을 때우려고 합니다. 첫날은 랭귀지 관련된 부분 뭐 다 잘 아실 텐데, 어쨌든 그 C랑 자바의 그 차이라든가 그 자바를 열심히 쓰고 계시더라도 혹시나 한 번 더 리마인드 할 필요가 있는 부분들 중심으로 살펴볼 예정이고요. 그 다음 둘째 날은 GC, 가비지 컬렉션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입니다. 그 VM에서 가비지 컬렉션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GC 알고리즘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튜닝을 어떻게 하는지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할 예정이고, 그리고 컬렉션은 자바 유틸 컬렉션을 컨커런트 부분을 빼고 볼 거고요. 그리고 컨커런시는 이제 그 3일째부터 해서 4일째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스레드랑 메모리 모델, 그리고 자바 유틸 컨커런트 기본이 되는 앱스트랙트 큐 싱크로나이저, 포커 조인 뭐 이런 것들을 볼 생각이고, 그리고 5일에는 그 나머지 부분들, 혹시나 빠진 부분들을 볼 생각이고요. 6일째는 마지막으로 그 요즘 이제 많이 그 사용을 하려고 하고 있는 언세이프나 아니면은, 그리고 지금 그 제가 지난주에 자바원 가서 열심히 교육받고 온 람다에 대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자바의 히스토리를 살펴보는 거는 뭐 그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일단 뭐 자바가 처음에 나오게 된 배경이 그 뭐랄까 가전 제품이랄까, 이게 홈 가전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어플라이언스용으로 처음에 자바가 만들어졌습니다. 그 C++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메모리 포인터가 깨진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뭐 에러 확률이 높고 해서 좀 더 단순한 랭귀지를 찾다가 그 자바를 만들게 되었고, 그 히스토리가 가전 시장을 타겟팅해서 프로젝트 그린이라는 게 출발했고, 여기에서 나온 어떤 개념을 가지고 공식적으로 어나운스한 게 95년도, 그리고 정식 버전이 나온 거는 아마 1.0이었고요. 그리고 2006년도에 가면은 이제 자바가 오픈 소스가 됩니다. 이때가 이제 한창 그 써니 힘들 때, 써니 막 휘청휘청거릴 때였고, 그 써니의 많은 엔지니어들이 써니 어디로도 팔릴지 모르니까 빨리 오픈 소스 하자 이런 프로젝트를 추진해가지고 오픈 소스가 됐고요. 그 다음에 2009년도에 공식적으로 오라클이 써니를 인수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그 자바 SE 버전이 7.0까지 출시가 됐고, 내년 1, 4분기에 그러니까 오라클이 써니 인수한 다음에 SE가 7이 나왔지만 그건 이제 선에서도 출발한 거였고, 완전히 새롭게 라인업을 하고 난 다음에 처음으로 나오는 게 자바 SE 8이 될 것 같습니다. 자바의 버전에 대해서는 뭐 대부분 알겠지만은 자바는 그 에디션이라고 구분을 하고 있고요. 마이크로 에디션, 그리고 스탠다드 에디션, 그리고 엔터프라이즈 에디션이 있습니다. 엔터프라이즈 에디션은 저희 와스시에서 개발하고 있는 제오스가 자바 EE라고 해서 엔터프라이즈 에디션이고, 일반적으로 자바 디벨롭먼트 킷이라고 해서 배포되는 것이 자바 SE입니다. 자바 SE 보통 데스크탑용이 많이 들어가고, 마이크로 에디션은 SE의 서브셋은 아니고요. 그냥 뭐 좀 그 모바일이라든가 인베디드 디바이스에서 뭐 CDC, CLDC라고 옛날에 많이 얘기했었는데, 그러한 환경에서 올라가는 것들을 특별하게 좀 API를 바꿔가지고 한 게 M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자바 ME는 자바 SE에 점점 더 수렴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ME가 SE와 따로 가는 것 자체가 이제 안드로이드도 나오고 여러 가지로 이제 자바가 공격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에서 ME가 그렇게 수익성이 좋지 않기 때문에 SE라는 단일 베이스로 지금 옮겨가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게
그 지난주 자바원에서 확인했던 추세였고요. 그 오라클은 특히 중복 투자를 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 자바 SE의 컴팩트 프로파일이라고 해서 그게 결국은 자바 ME가 되는 걸로 앞으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네, 그 처음에 이제 자바를 가지고 개발을 시작하려고 할 때 뭐가 필요하냐는 데서 출발할 수 있는데, 먼저 JDK를 다운로드 받으셔야 되고요. JDK 다음에는 이제 자바는 그 문서를 받으셔야겠죠. 자바 API라든가 자바 다큐먼트 같은 것들이 문서가 그 오라클에 가면 받을 수 있고요. 조금 어드밴스드한 부분을 아시려고 하면은 그 자바 랭귀지 스펙이나 VM 스펙은 꼭 한 번씩 읽어주셔야 됩니다. 그 최근에 VM이 많이 이제 버전업이 되면서 굉장히 스펙이 길어졌는데요. 어쨌든 그 PDF 같은 것들 다운받으셔가지고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JDK가 지금 그 자바 7부터 오픈화됐기 때문에, 물론 그 라이선스는 그 GNU 라이선스라서 그 뭐 이걸 상용으로 팔 수 없게 돼 있긴 한데, 어쨌든 그 소스를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뭐 예전에도 선에서 그 뭐 완전 오픈은 아니지만 다 JDK 소스는 공개를 했었기 때문에 JDK 소스를 보시는 게 아마 그 우리가 뭐 이슈라든가 문제점을 발견했을 때 가장 해결할 수 있는 빠른 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바가 전반적으로 API 문서들이 상당히 잘 되어 있는 편이긴 하지만 정확한 동작 방식을 알기 위해서는 소스 코드를 보는 게 가장 정확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 자바를 이제 처음 얘기할 때 가장 이제 다른 랭귀지랑 다르다고 예전부터 얘기했던 부분이, 한 번은 컴파일을 하고 실제로 이제 컴파일된 그 중간 형태의 어떤 바이트 코드를 그 인터프리터 내지는 그 just in time으로 컴파일해서 그 버추얼 머신이 실행한다. 이게 이제 가장 이제 자바의 그 두 가지 형태, 그러니까 랭귀지 언어적인 프로그래밍 언어로서의 성격과 하나는 또 이제 버추얼 머신 실행 환경으로서의 성격,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다는 그런 특징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이제 그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을 간략하게 그 얘기하고 넘어갈 텐데요. 그 혹시나 그 질문 있으면 바로 질문해 주시고요. 자바의 타입은 그 데이터 타입을 얘기하는 거고요. 데이터 타입은 자바가 그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랭귀지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그 클래스를 사용하고 있고요. 자바 타입을 표현할 때 클래스 외에 이제 인터페이스를 쓰기도 하는데, 그 몇 가지 그 기본 데이터 형태는 그 오브젝트가 아닌 프리미티브, 그 기본 그 C에서와 똑같은 그런 형태의 데이터들을 지원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그 프리미티브를 지원하게 된 거는 순수하게 그 실용적인 이유에서 지원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성능적으로 좀 이렇게 오브젝트만 했을 때 그 문제가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단순한 그 뉴메릭이라든가 단순한 그 불링 같은 것들은 별도의 데이터 프리미티브라고 해서 데이터 타입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오브젝트 타입 중에서도 지금은 이제 클래스나 인터페이스, 그러니까 그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거는 그 일종의 앱스트랙트 클래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데이터가 전혀 없는 그 메소드 시그너처만 있는, 혹은 상수만 정의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앱스트랙트 클래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클래스나 인터페이스 외에 최근에 하나 더 추가된 게 있는데, 이게 JDK 8에 추가된 부분인데, 펑셔널 인터페이스라고, 이것도 사실은 인터페이스입니다. 펑셔널 인터페이스는 이제 앞으로 그 JDK 8이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될 텐데, 그 인터페이스의 메소드를 하나만 정의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메소드를 표현하기 위한, 그러니까 펑션, 그러니까 자바의 펑션을 지원하기 위해서 새로 정의한 그러한 타입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브젝트 월드에 펑션이 존재할 위치가 없는데, 이거를 자바에서 풀기로는 열심히 이거 아마 자바에서 펑션 지원하는 게 거의 한 10년이 걸린 것 같은데, 결론을 펑셔널 인터페이스를, 그러니까 펑션을 하나의 타입으로 지원하는 게 아니라 펑셔널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지원하는 걸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리고 JDK5부터 제네릭스라 해서 C++의 템플릿 같은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뉴머레이션 타입도 지원하는데, 이뉴머레이션 타입도 실제로는 자바에서는 순수한 클래스로
컴파일되는, 그러니까 소스 레벨에서만 존재하는 그러한 타입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프리미티브가 있습니다. 프리미티브는 바이트는 1바이트, 캐릭터는 유니코드를 지원하는 2바이트, 숏도 2바이트, 인트는 4바이트, 롱은 8바이트, 플로트는 4바이트, 더블은 8바이트. 이렇게 그 자바는 그 플랫폼 디펜던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데이터의 크기가 딱 정해져 있고요. 그리고 카디널, 그러니까 숫자를 나타내는 게 아닌 분리는 그러니까 숫자랑 호환되지 않는 그러한 그냥 true false로만 그 표현되는 데이터 타입입니다. 이런 부분이 다른 랭귀지랑 조금 다른 측면이 있고요. 네, 그리고 그 이뉴머레이션 타입은 실제로는 컴파일하면은 자바 소스에는 그 마치 이제 클래스나 인터페이스처럼 이넘이라고 표현하게 돼 있는데 실제로는 컴파일이 되어서 하나의 클래스로 바뀌게 되는 그러한 타입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처음에 소스에서 그 바이트 코드, 그러니까 점 자바 소스를 컴파일하면 자바C라는 컴파일러를 컴파일하면 점 클래스라는 바이트 코드가 만들어지는데요. 점 바이트 코드는 점 클래스 파일은 이 바이트 코드는 그 일종의 중간 형태의 어떤 인스트럭션의 셋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 버추얼 머신의 실제로 인식하는 거는 이 바이트 코드만 인식하는 거죠. 그래서 컴파일러가 인식하는 거랑 버추얼 머신이 인식하는 부분은 좀 다른데, 그 흔히 이제 그 소스에서는 있지만 버추얼 머신이 없는 걸 가지고 우리가 좀 이렇게 문법적인 그 슈거라고, 신텍틱 슈거라고 많이 표현합니다. 이뉴머레이션 같은 경우도 일종의 그러한 그 실제로는 그 버추얼 머신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그러니까 바이트 코드에서 존재하지 않는 그러한 그 코딩을 위해 소스 코드에서는 존재하는 그러한 부분인데, 실제로 이것이 한번 컴파일 돼가지고 그 버추얼 머신에서 그 인터프리팅을 하기 때문에 그 이게 클래스 형태로 바뀐다는 거는 알아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무래도 클래스라는 것 자체가 오베드가 꽤 크지 않습니까? 그 뒤에 왜 큰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 그 단순한 데이터 타입, 그러니까 프리미티브 인트라든가 뭐 이렇게 롱이라든가 이런 것에 비해서 클래스가 훨씬 더 오버헤드가 크기 때문에 이뉴머레이션 타입은 생각보다는 오버헤드가 큰 편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안전하게 타입 세이프하게 쓸 수는 있지만 그만큼 이제 뭐 전체적으로 메모리도 많이 사용하게 되고 그 사용했을 때 오버헤드도 상당히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는 그런 오버헤드를 줄이기 위해서 그 이뉴머레이션은 만들어진 객체를 가지고 다 비교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뭐 비교한다거나 할 때는 거의 오버헤드가 없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뉴머레이션 가장 많이 쓰이는 경우가 스위치 안에서 쓰이는데, 스위치 케이스 안에서 많이 쓰이게 되는데, 스위치 케이스 안에 쓰이는 때는 그 클래스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이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어떤 숫자값, 인트 값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 실행 자체의 오버헤드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은 버추얼 머신이 감당해야 되는 오버헤드는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은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데이터 컨버전은 이거 뭐 다 그 모든 랭귀지가 다 가지고 있는 건데, 자바 쪽이 좀 특이한 부분은 그 뉴머릭 프로모션을 이렇게 자동으로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그 유너리 오퍼레이터인 경우에는 그 바이트나 숏 그리고 캐릭터 같은 경우는 무조건 인트로 바꿔버립니다. 그 뭐 유메릭이 더하기라든가 뭐 이런 오퍼레이터들이잖아요. 그런 것들 하게 되면 타입이 내가 바이트를 가지고 더하기를 하더라도 그 결과가 인트가 된다는 거,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바이너리 오퍼레이터들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바이트 숏 캐릭터 같은 경우는 무조건 인트로 바뀌어버리고, 그리고 나머지 그러니까 뭐 그 더블이나 플로트라든가 롱과 인트는 그 한쪽이 그 왼쪽으로 갈수록 우선순위가 높기 때문에 더블과 인트가 있으면 더블이 될 거고, 뭐 그러한 형태로 된다는 거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른 거 이제 그 네로잉 컨버전 할 때는 당연히 이제 익스플리시트하게 캐스트를 해줘야 되고, 왜냐하면 데이터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익스플리시트하게 캐스트가 필요하고, 그리고 JDK5부터는 그 박싱, 언박싱이라는 변환을 지원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 신텍틱 슈가라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실제 버추얼 머신에서 감당해야 되는 거는 지금 그 소스 코드에서는 간단하게 보이지만은 버추얼 머신이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이미 그 변환된
그 코드를 그 바이트 코드를 바라보기 때문에 박싱이라는 것이 그 바이트 쇼트 인트 이런 프리미티브 타입에 대한 해당하는 자바랭.바이트, 자바랭.쇼트 이런 오브젝트 클래스들이 다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로 변환을 자동으로 해주는 부분이거든요. 이제 그 컴파일러가 자바C가 컴파일 할 때 이쪽이 한쪽이 오브젝트고 한쪽이 뭐 이렇게 프리미티브이면 프리미티브를 자동으로 필요한 곳에 맞춰가지고 박싱이라고 해서 그 클래스 객체로 바꿔주고 혹은 뭐 스위치 케이스문 같은 데 있으면은 그 역으로 다시 프리미티브로 바꿔주고 하는 그러한 일을 하게 돼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그 무료로 되는 게 아니라 어차피 실제 코드는 마치 그 컴파일 되고 난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new integer 뭐 이렇게 인트를 그냥 쓰는 게 아니라 new integer를 한 결과가 만들어 쓰이는 거고 마찬가지로 스위치 케이스문에 만약에 쓰였다 그러면 new integer의 인티저의 int value라는 API를 콜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쓰인다는 것들은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퍼레이터들은 뭐 C나 C++ 있는 거랑 거의 동일한데 딱 하나 다른 게 그 라이트 시프트 오퍼레이터라고 해가지고 3개짜리가 있습니다. 3개짜리가 있는 이유는 자바에 아까 전에 나왔던 그 프리미티브 타입들이 전부 다 사인드이기 때문에 언사인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언사인드랑 동일한 어떤 그 보호 비트에 대한 그 시프트를 한 오퍼레이터를 따로 만들어가지고 원래는 이제 그 음수인 경우에 보호 비트를 이렇게 시프트 하게 되면 보호 비트가 그냥 시프트가 같이 채워지는데 그 최상위 비트의 그 보호 비트가 아니고 무조건 0을 채우는 그러한 오퍼레이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이게 지금 현재 그 제로 B로 시작해가지고 하는 게 이게 밸리드한 자바 그 리터럴입니다. 이 부분이 이게 JDK7부터 지원하는 부분인데 B로 소문자나 그 대문자 B로 시작하는 제로 B로 시작하는 게 이게 바이너리 이진수를 나타내는 거고요. 제로X라든가 뭐 제로X 같은 제로 뭐 그런 거랑 똑같은 형태의 바이너리고 그리고 또 가시성을 위해 가지고 중간에 이렇게 언더바를 넣을 수가 있어요. 언더바를 넣으면 그 컴파일러가 그걸 빼줍니다. 이게 이제 뭐 이게 그냥 보기 편하라고 이렇게 잘라서 쓰라고 이렇게 랭귀지가 지원하는 그런 특성입니다. 네. 그 자바에서 이제 프리미티브 타입 외에 제일 중요한 거는 자바랑 오브젝트라고 모든 그 클래스들의 부모입니다. 모든 클래스들이 하나의 단일한 그 페어런트에서 출발하게 되어 있고요. 그 가장 슈퍼 페어런트를 할 수 있는데 자바랑 오브젝트가 무슨 메소드를 가지고 있느냐가 각 모든 객체가 다 가지는 그런 공통된 어떤 그 비헤이비어를 정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오브젝트가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get 클래스라 해가지고 이 오브젝트가 무슨 타입인지를 알려주는 그 메소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해시 코드라 해가지고 그 모든 오브젝트들을 해시 테이블에 넣기 편하도록 해놨습니다. 해시 테이블 같은데 쓸 키 값을 그냥 오브젝트의 어떤 메소드를 통해서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해시 값이 인트로 리턴되게 되어 있고 그 외에 클론이라는 메소드를 지원합니다. 클론은 그 오브젝트를 그야말로 클로닝 해주는 거고요. 보통은 이제 자식 클래스들이 오버라이드 해가지고 자기 시멘틱에 맞춰가지고 바꿔주게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프로텍티드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toString은 뭐냐면은 모든 오브젝트가 스트링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뭐랄까 디버깅이라든가 로그 남길 때 편하도록 이렇게 좀 배려를 한 부분이 있고요. 그 외 밑에 있는 웨이시나 노티파이올은 그 다음 시간에 그 스레드 컨트롤 할 때 다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파이널라이즈가 있는데요. 자바는 그 가비지 컬렉터가 기본적으로 들어있기 때문에 명시적으로 디스트로이를 할 방법이 없습니다. 디스트로이 할 방법이 없고 만들 때는 새로 객체를 만들 때는 new하고 클래스 네임을 좀 주면은 컨스트럭터가 콜되면서 이렇게 객체가 만들어지는데요. 디스트럭터가 없기 때문에 그 디스트럭터 역할을 할 그 뭔가의 코드를 넣을 수 있는 위치가 바로 저 protected void finalize입니다. 보통은 사용을 하지 않고요. 그 뭐 소켓이라든가 특별한 그 명시적으로 그 리소스를 해지를 해줘야 되는 그러한 객체가 있다면은 그러한 경우에 특별히 하게 되는데 아마 다음 시간에 이렇게 GC에서 알아볼 때 잠깐 얘기를 하겠지만 이렇게 finalize가 뭔가 오버라이드가 선언된 그러니까 자바랑 오브젝트는
이게 아무것도 안 하게 돼 있는데 이걸 차일드 오버라이드를 하게 되면 그 특별하게 그 VM이 특별 관리를 합니다. 왜냐하면 저 파이널라이즈 언제 그 콜해야 될지 상당히 부담스럽기 때문에 특별 관리를 하게 되고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늦게 지시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특성이 있어서 파이널라이즈를 오버라이드 하는 것은 가능하면은 뭐 피할 수 있다면 권하지는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자바에서 특별하게 관리되는 그 클래스 중에 하나가 스트링입니다. 문자열인데 문자열은 프리미티브는 아니고요. 물론 자바랑 오브젝트의 차이인데 스트링은 가장 큰 특성은 그 이뮤터블합니다. 그러니까 이 객체는 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객체의 컨텐츠를 바꿀 수 없다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그 자바의 그 리터럴로 따옴표로 표현되는 이러한 그 문자열들이 모두 하나의 어떤 자바 객체라고 자바 스트링 객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스트링 객체들은 그 전부 다 상수로 그 내부적으로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스트링을 그 상수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이걸 변화를 주려고 하면 상수이기 때문에 객체를 새로 만들어야 되는 그러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흔히 이제 많이 문제를 이야기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것도 일종의 신택틱 슈가라고 볼 수 있는데 더하기 오퍼레이터를 마치 그 C++의 오퍼레이터 오버로딩처럼 지원합니다. 근데 이거는 순수하게 그 더하기만 특별하게 스트링에 대해서 처리를 해주는 그런 피처고요. 실제로는 컴파일이 돼가지고 스트링 빌더라는 클래스로 바뀌어버립니다. 스트링 빌더는 그 스트링하고 똑같은데 캐릭터 레이를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고 변경을 할 수 있는 뭐 어펜드라든가 인서트라든가 이런 걸 할 수 있는 그러한 버퍼 클래스입니다. 그 버퍼 클래스가 스트링 버퍼랑 스트링 빌더 두 개의 클래스가 있고요. 이거는 히스토릭하게 원래는 스트링 버퍼 하나밖에 없었는데 스트링 버퍼가 내부적으로 항상 동기화를 합니다. 여러 개의 스레드에 대해서 세이프하게 문자열을 변경시켜서 동기화를 하기 때문에 그 싱크로나이즈다라는 그 키워드를 모든 메소드에서 뺀 게 바로 스트링 빌더입니다. 내부적으로 코드가 완전히 동일하고요. 네, 그리고 이게 JDK 이게 1.5였나? 1.4였나? 1.4부터인가부터 스트링 빌드가 새로 추가되면서 원래는 더하기 오퍼레이터가 스트링 버퍼로 바뀌었는데 그 이후 버전에서는 컴파일을 하게 되면은 스트링 빌드로 바뀌도록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뭐 자바 C가 컴파일 할 때 그 바이트 코드를 만들 때 저렇게 그 상수가 두 개 있는 경우는 옵티마이즈를 해줍니다. 그래서 ABC와 DF를 별도의 자바 객체로 만들지는 않고 ABC, DF라는 걸 합쳐가지고 하나의 자바 객체를 만들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더하기가 굉장히 편하긴 하지만 그 실제로는 그 내부적으로는 항상 저렇게 그 스트링 빌더, 어펜드 하고 난 다음에 결과에 가서 to 스트링 이렇게 해가지고 스트링 객체를 새로 만들어야 되는 이런 오버헤드가 있기 때문에 컨캐테네이션이 굉장히 많이 일어난다는 그러한 문제가 있고요. 이것들이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은 JSP라든가 뭐 이런 그 실제 응용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스트링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에 사용되는 것들이 전부 다 이뮤터블한 이 스트링 객체를 사용하기 때문에 계속 스트링을 만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객체가 쓸데없이 많아지고 나중에 많으면 많을수록 그 전체적으로 힙에 부담을 주는 그러한 상태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실제로 버추얼 머신에서 그러니까 참 바이트 코드에서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가능하면은 코드를 만들 때도 스트링을 쓰지 않고 스트링 빌드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대부분의 경우에는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스트링을 그 자바 버추얼 머신에서는 좀 특별하게 관리를 하는데요. 자바 버추얼 머신에서는 그 콘스탄트 풀이라고 그 스트링을 따로 등록해서 상수로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JDK7부터 JDK7 이제 물론 이게 그 핫스팟이라는 게 뭐냐면은 그 옛날 선에서 만든 자바 버추얼 머신을 핫스팟이라고 부릅니다. 그 자기들이 그 핫스팟이라는 이름은 많이 사용되는 어떤 영역만 just in time으로 컴파일해서 이렇게 사용하고 나머지 많이 사용되지 않는 영역은 그냥 인터프리트 한다 이런 의미로 핫스팟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어쨌든 이게 그것이 거의 뭐 고유명사로 굳어지면서 선에서 만든 핫스팟 VM을 이제 핫스팟 VM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IBM에서는 뭐 J 시리즈로 얘기하는데 지금 뭐 J9인가? J9이라는 JVM을 사용합니다. 두 개가 조금 이제 히스토리가 많이 다르고요.
흔히 이제 IBM의 컴파일러랑 뭐 지금 하스파 컴파일러 기술이 많이 이제 수렴을 하고 있지만은 IBM은 그 네이티브 컴파일 자체에 좀 더 포커스를 뒀다면은 하스팟은 어느 부분을 컴파일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좀 더 알고리즘적으로 좀 치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GC를 할 때 자바 버추얼 머신이 내부적으로 메모리를 어떻게 관리하냐 하면은 자주 만들어지는 클래스들은 0 에어리라고 해서 0 제너레이션이라고 해서 젊은 애들은 자주 만들어지고 죽는 애, 빨리 태어났다가 빨리 죽는, 좀 이상한데 하여튼 0 제너레이션과 올드 제너레이션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고요. 물론 0 제너레이션 내부적으로 스텝이 있는데 0 제너레이션에서 어느 정도 이게 서바이벌을 하게 되면 자꾸 나이가 들면은 안 죽고 살아있으면 그걸 나중에 이제 노년 제너레이션으로 이제 보내는 방식으로 제너레이션이라는 어떤 방식으로 버추얼 머신이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GC 알고리즘들이 0 제너레이션하고 올드 제너레이션하고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하게 돼 있고, 당연히 자주 만들어졌다가 금방 만들어졌던 애들이 곧 죽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래 살아있던 애들은 죽을 가능성이 아무래도 떨어지고, 자주 만들어졌다가 자주 없어지는 애들은 뭐 금방 죽을 거라고 기대를 하기 때문에 GC가 핵심적으로 타겟팅하는 것은 대부분 다 0 제너레이션, U 제너레이션, 신세대 쪽입니다. 이쪽 부분인데, 펌 에어리는 뭐냐면은 올드 제너레이션하고도 올드 제너레이션 어쨌든 간에 좀 오래 살아남았지만 언젠가 죽을 거라는 기대는 하고 있는데, 영구히 안 죽을 거다, 거의 한 99.8% 정도는 안 죽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놈들을 영구 영역이라고 해서 퍼머넌트 제너레이션 혹은 퍼머넌트 에어리라고 부릅니다. 이거는 이제 하스팟에서만 그렇게 부르고 있고요. 하스팟은 크게 클래스, 그러니까 바이트 코드를 디파인한 영역을 펌 에리어에다 다 넣게 돼 있고, 그리고 또 하나가 이 스트링 콘스탄트를 다 펌 에리어에 넣고 있습니다. 넣어왔습니다. JDK6까지.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이 항상 이제 성능에 문제가 많았고요. 예전에는 뭐 콘스탄트 풀이 이제 몇 개냐부터 해가지고, 처음에는 뭐 몇 개더라? 콘스탄트 풀이 막 1024였나? 하여튼 엄청나게 6만 개가 안 돼요. 3만 개를 못 넘어가지고 문제가 됐던 적도 있고, 그거는 지금은 좀 늘리긴 했지만 어쨌든 이게 항상 이게 펌 영역이 있기 때문에 스트링이 자체가 이게 가비지 크레이션도 안 되고 콘스탄트니까 여러 가지 이제 문제를 일으킵니다. 펌 에리어가 자꾸 이렇게 증가하는 문제도 발생하고요. 실제로 제우스 같은 경우 보면은 펌 에리어가 보통 기본적으로 딱 띄우면은 하스팟이 63회가 정도 할당하는데, 하다 보면은 막 이게 계속적으로 뭐 그러니까 무슨 애플리케이션을 디플로이하고 니플로이하고 반복을 하게 되면 뭔가 프로그램 좀 잘못 짜가지고 링이 있거나 하면은 뭐 1기가도 먹다가 뭐 이렇게 해서 굉장히 좀 문제를 많이 이야기하는데, JDK 8에서는 펌 에리어 자체가 없어졌고요. JDK 7에서는 일단은 콘스탄트 풀은 펌 에리어에서 힙으로 올드 쪽으로 일단 딴 영역의 콘스탄트 풀을 따로 하나 할당을 하도록 바꿨습니다. JDK 8에 가게 되면 이제 콘스탄트 풀은 힙으로 가고, 클래스 바이트 코드는 아예 자바 힙을 차지하지 않도록 그렇게 완전히 바꿔버리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인턴이라는 메소드가 있는데요. 인턴이라는 메소드는 이러한 컨스탄트 풀을 쓰는 어떤 스트링의 특성 때문에 발생하는 건데, 아까 전에 저렇게 ABCDEF라는 저런 콘스탄트, 상수로 표현되는 리터럴들은 100% 자바 VM에서는 콘스탄트 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무조건 다 컨스탄트 풀에 올라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뉴 스트링을 딱 하게 되면 처음에 무조건 가지가 않아요. 그러면은 그냥 오브젝트로 사용이 되는데, 이러한 애들을 인턴을 하게 되면 컨스탄트 풀에 등록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 인턴이 된 객체는 유니크하게 되고, VM 자체에서 인턴 된 애들은 동일한 ABCDF라는 어떤 상수를 가진 애들이 인턴이 되면 같은 객체가 돼야 됩니다. 반드시. 그래서 인턴을 사용하게 되면 같은 리터럴을 가진 스트링들은 등호 표시, 그러니까 등호 표시, 오브젝트를 비교하는 거는 등호 표시를 하면은 같아지잖아요. 등호 표시해가지고 같다는 게 true로 나오게 되고요. equals는 좀 시멘티컬하게 equal한 건데, 이거는 equals는 아까 전에 자바랑 오브젝트에 정의된 메소드이기 때문에 거기서 오버라이드 해가지고 각각의 시멘틱에 맞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물론 자바랑 스트링은 우리가 정의한 클래스가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equals가
equals는 자바랑 스트링은 그 각각의 문자열이 다 같으면 저 equals가 true가 됩니다. 하지만은 저거는 저기 등호는 오브젝트가 반드시 같은 오브젝트일 때만, 그러니까 같은 메모리 주소를 가리키는 오브젝트일 때만 참이 되는데 인터를 사용하게 되면 이것이 참이 됩니다. 그렇게 돼서 equals는 그 캐릭터를 다 비교해야 되는 그런 그 성능상의 문제가 있어가지고 XML 파스라든가 이런 데서는 그 일단 한번 파싱을 하고 나면 그 XML 그 엘리먼트 이런 같은 것들을 전부 다 인터널 시켜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그걸 전부 다 콘스탄트 풀에 다 올려가지고 성능을 조금이라도 빨리 하려고 다 그래서 equals를 콜하지 않고 전부 등호 비교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XML 파스라든가 스트링을 많이 사용하는 쪽에서 좀 옵티마이즈하는 어떤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자바도 뭐 여러분 다 잘 아시는 플로우 컨트롤 문장들을 가지고 있고요. if, while, do while 다 지원하고 continue, break, 그리고 try, catch 같은 exception 핸들링을 지원합니다. 다 잘 알 텐데 좀 특별한 부분은 자바는 마치 goTo랑 그 while을 섞어놓은 듯한 이런 그 continue나 break 다음에 레이블이 오는 경우가 있죠. 그렇게 되면 마치 goTo처럼 그 while 앞에 있는 저 레이블로 바로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뭐 이거 뭐 비판적인 사람도 많은데 어쨌든 이렇게 되면 뭐 그 실제로 이 레이블이 지원하지 않을 때는 고투문을 쓰든지 아니면은 다른 플래그를 또 써야 되는데 그러한 것 없이 이제 그 바로 저쪽으로 점프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어쨌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랭귀지 구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그 for 문장 외에 for each라는 걸 이제 JDK5도 지원하는데요. JDK5에 들어간 많은 랭귀지 피처들이 전부 다 그 신택틱 슈가입니다. 그 실제로는 그 코드 양을 줄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코드 양만 줄이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러한 코드들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for하고 괄호 열고 그다음에 콜론을 찍고 난 다음에 나오는 뒤에 나오는 저 리스트라는 변수가 자바 util collection이라는 게 일종의 C++ STL 같은 어떤 그러한 그 클래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리스트라든가 셋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있는 클래스입니다. 그 컬렉션의 차일드가 여기 오게 되면 이렇게 해서 리스트의 첫 번째, 두 번째, 그 리스트의 엘리먼트를 이렇게 순차적으로 돌면서 실행이 됩니다. 그야말로 for each 그 뭐죠? 그 인터프리터 랭귀지에 많이 있는 그런 신텍스고요. 실제로는 이것이 이제 다 컴파일 할 때는 내부적으로 그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 자바스크립트 컬렉션에 있는 이트레이트라는 그 순차를 할 수 있는 표준 인터페이스가 있는데 그걸로 다 바뀌어가지고 코드가 변경이 돼가지고 그 바이트 코드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뭐 오버헤드도 있지만은 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동작하는지는 알고 쓸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JDK7에 또 특이한 것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대부분 신택틱 슈가인 경우가 많은데 여기 예제가 그 스위치 케이스 문안에 케이스 안에다가 스위치 변수에 스트링이 올 수 있습니다. 이때까지는 다 이제 뉴메릭 카디다니들이 왔는데 오게 되면 얘가 나름대로 그 자바가 그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나름대로 옵티마이즈된 코드를 만듭니다. 처음에 시간이 많이 남을 테니까 제가 잠깐 코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제이구나.
네, 보시면은 이게 스위치, 아규먼트라는 게 이놈이 스트링 타입이잖아요. 스트링 어레이의 첫 번째니까 스트링 타입이고, 이렇게 케이스 다음에 ABC가 이렇게 올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 코드 자체가 아니고, 얘를 이제 디컴파일 했을 때, 실제로 어떻게 이 클래스 파일이 만들어지는지를 잠깐 보려고 하고 있는 거고요. 자바에는 기본적으로 JDK를 깔게 되면 디컴파일러가 있습니다. 자바 P라고 디컴파일러가 존재하고요. 이쪽으로 보게 되면 디컴파일을 해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인스트럭션이 만들어집니다. 케이스 A를 찾아보면 네, 잘 안 보이시죠? 제가 그냥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제 메인에 처음 들어오게 되면은 이게 아까 전에 아규먼트 제로를 가지고 스위치를 했잖아요. A 로드 제로라는 거는 이게 아마 아규먼트 제로, 아규먼트라는 객체를 로딩한 겁니다. A가 객체를 오브젝트라는 뜻이고요. I 콘스트 제로라는 것은 인티저고 콘스탄트 0이라는 뜻입니다. 그야말로 0이라는 인티저 상수 0을 지금 정의했고 로드했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아그즈, 이게 첫 번째 제로가 되는 거죠. 그걸 이제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뭐지? 하여튼 그렇게 식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실제로 발생한 건 뭐냐면은 스트링에 대해서 해시 코드를 먼저 개선했습니다. 컴파일러가 전혀 지금 없는 코드가 없는 걸 지금 제너레이트 한 건데요. 여기 보면 그냥 요거는 딱 있었는데, 그 다음에 바로 스위치 문이 왔잖아요. 그 스위치 문이 왔는데 한 게 뭐냐면은 바로 해시 코드를 콜했어요. 그래서 제로라는 요 스트링에 대해서. 이 해시 코드가 얼마냐에 따라 가지고 65가 아마 대문자 A 값일 거고요. 아마 66이 아마 대문자 B일 것 같은데, 어쨌든 스위치를 탑니다. 해시 코드 가지고 먼저 스위치로 한 브랜치를 하고, 그 다음에 브랜치 하는 쪽으로 가게 되면은 다시 가서 한 번 더 이퀄즈를 또 코드 생성합니다. 실제로는 해시 코드로 분기를 한 다음에 실제로 같은지 안 같은지는 결국은 이퀄즈는 수행을 한 번 하는 거죠, 최소한. 근데 우리가 이거 그냥 if then else로 하게 되면 여러 번 비교를 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보통 그렇게 코딩을 하면 그렇게 할 텐데, 얘가 그래도 좀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해시 코드를 먼저 하고 해서 같은 해시 값에서는 적어도 2번 이퀄즈를 하지 않도록 그 정도는 보장을 해준다는 거죠. 그 방식으로 해서 실제로 그러니까 버추얼 머신 바이트 코드 차원에서는 전혀 이러한 문자열이 스트링 객체가 여기 스위치 문에 온다는 걸 전혀 모르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분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퀄즈가 되면은 다시 분기를 해가지고 여기 시스템 아웃 프린트 ln을 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좀 이러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신기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지금 그러니까 JDK7이 지금 나온 지가 2011년도에 나왔으니까 좀 이게 우리가 신기한 것들을 많이 써야 될 시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굉장히 좀 불편했던 부분들이죠. IO exception하고 뭐 이렇게 exception 여러 개를 두섬싱이라는 저 메소드 하나에서 트라이 블락 안에서 여러 개의 exception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하는 코드가 똑같아요. 둘 다 하는 게 기껏해야지 이제 스택 트레이스만 찍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걸 매번 코드를 여러 번 만들었어야 되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하지 않고 저렇게 오화의 연산자를 그냥 비트 오화의 연산자를 이게 익셉션에도 써가지고 그냥 마치 하나인 것처럼 이렇게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뭐 인스트럭션에서 원래 있는 인스트럭션이기 때문에 이렇게 맞게 코드가 만들어지고, 새로 뭐 원래도 이게 그냥 점프하는 코드이기 때문에 똑같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불필요한 코드 양이 줄어드는 거죠. 실제로 코드 양이 이렇게 되면 줄어드는 방식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좀 하다 보면 조금 아까 전에 for each 같은 경우도 이게 자바 유틸 컬렉션만 되는 거야, 뭐 이런 좀 랭귀지냐 이게 뭐 아니면 라이브러리냐 뭐 이런 조금 헷갈리는 짓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표준 라이브러리를 사용해 가지고 뭔가 랭귀지랑 결합을 해 가지고 좀 더 편하게 해주려고 무진 애를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try with resources라고 보면 자세히 보면 여기 try 문장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게 우리가 정상적으로 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다 그러면 저렇게 코드 짤 거예요. 먼저 우리가 IO 처리를 하기 때문에 이 IO를 반드시 finally에서 반드시 클로즈 해줘야 되잖아요. 이거
그렇게 할 때 맨날 늘 체크해줘야 되고, 그리고 스코프 때문에 저 밖에서 또 선언해줘야 되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똑같은 코드를 너무 많이 하니까 이게 또 귀찮다 이거죠. 이제 그것들을 위해서 try 다음에 괄호가 올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 보시면, 저거는 중괄호고, 요거는 지금 소괄호죠. 소괄호가 해가지고, try 다음에 리소스를 지정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리소스, 여기서 쓰는 리소스 BR이 실제 try 블락 안에서 비접을 한 거죠. 보이시죠? 네. 이게 또 일종의 신택틱 슈가긴 한데, 신택틱 슈가긴 한데, 어쨌든 이거는 조금 이제 코드가 특이합니다. 요 두 가지 코드가 차이점이 좀 있는데요. 요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이 버퍼드 리드라는 요 리소스는 반드시 저기 자바랑의 오토 클로저블이라는 그 코드에 클로즈라는 메소드가 있어요. 그냥 오토 클로저블은 그냥 버추얼 머신에 그냥 클로즈를 콜해주겠다는 거예요. 트라이 끝나면은. 그러니까 알아서 요 인터페이스만 구현하면 내가 클로즈를 콜해줄게.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저 클로즈가 호출되는 시점은 당연히 요 블락이 끝났을 때, 그 try 안에 return br.readline이라는 메소드 그 스테이트먼트가 호출되고 난 다음에 콜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거랑 저 클로즈가 호출되는 시점은 조금 다르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그 클로즈 문 안에서 또 에러가 날 수 있잖아요. 그 클로즈 문 안에서 에러가 날 수 있고, 또 하나는 이 리드 라인을 할 때 혹시 에러가 날 수 있잖아요. 리드 라인 했는데 IO 익셉션이 발생했어요. 하지만은 익셉션이 발생해가지고 이 블락이 끝났기 때문에 클로즈가 어쨌든 호출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클로즈가 호출했는데 거기서 또 에러가 났어, IO 익셉션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캐치 익셉션을 하게 되면 익셉션 2개 발생했잖아요. 2개를 IO 익셉션 언놈 때문에 발생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애들이 열심히 고민해가지고 그걸 add 스프레스라고 하자 해가지고 여기 자바랑 스로우볼, 지금 스로우볼 참 설명 안 했는데 거기에 add 스프레스라는 그런 그 메소드를 추가해가지고 이렇게 지워져 버린 선행하는 익셉션은 나중에 알고 싶으면 저 get 스프레스라는 메소드를 써가지고 꺼내봐라. 굉장히 좀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랭귀지적으로 좀 아름답다기보다는 애쓴다 이런 좀 생각이 드는 그런 방식으로 구현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뭐 코드양을 좀 줄여주기 위해서 굉장히 이렇게 애를 많이 쓰고 있는 것 같고요. 제가 그 전체 그 자바의 그 익셉션 처리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제일 부모에 있는 게 이 자바랑 스로우볼입니다. 모든 집어 던질 수 있는 것들은 다 스로우볼이고요. 이 스로우볼의 차이드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에라는 그 뭐 일반적으로 복구할 수 없는 뭔가 그를 가지고 에라라고 하고요. 뭐 아웃 오브 메모리가 부족하다든지 뭐 아니면 뭐 하여튼 뭔가 회복할 수 없는 걸 가지고 에라라고 보통 표현하고, 또 하나의 스로우볼의 차이드는 익셉션, 예외는 어느 정도는 그 회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익셉션 밑에는 또 런타임 익셉션이라는 차이드가 있는데, 런타임 익셉션은 익셉션이랑은 기본적으로 항상 이 트라이 캐치를 통해 가지고 예외 상황이 발생하면은 처리를 하라고 하게 되는데, 런타임 익셉션은 수시로 발생하기 때문에 이거 트라이 캐치하기가 좀 힘들다. 알아서 해라. 뭐 이렇게 그러니까 줄이 그 트라이 캐치를 안 해도 되는 그러한 상황. 어떤 경우냐면 널 포인트 익셉션, 그러니까 그 뭐 오브젝트가 널이라든지 뭐 이런 상황, 아니면 어레이가 인덱스 아웃 오브 바운드가 났다든지, 어레이가 그 크기가 3인데 뭐 4를 넣었다든지 인덱스를, 뭐 그런 경우는 너무 자주 빈번하게 발생하니까 그런 걸 다 트라이 캐치를 넣으면 코드가 지저분해지니까 그런 거는 이제 굳이 그 에라 그 트라이 파이널리 안 잡아도 된다. 그건 알아서 네가 그런 상황에 책임져라.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이 바로 런타임 익셉션이라는 추리입니다. 대부분은 기준이, 그러니까 자바랑 익셉션, 런타임 익셉션이 아닌 익셉션들은 항상 트라이 캐치를 하지 않으면 컴파일 에러가 나고요. 런타임 익셉션들은 트라이 캐치를 하지 않더라도 익셉션이 나지 않아요. 컴파일이 됩니다. 에러도 마찬가지로 그 런타임 익셉션과 똑같이 캐치할 필요가 없고요. 언제 발생할지 일반적으로 모르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오토클로즈 같은 경우는 네. 이게 컴파일을 할 때 코드 컴파일 코드 안에 자동으로 삽입되는 건가요? 아니면 코드 안에 삽입은 안 되는데 그냥 자동으로 디컴파일 했을 때 보이는 건가요? 네, 보여드릴게요. 그 디컴파일 하면은 우리가 이제 많이 쓰는 디컴파일러들 있잖아요. 그 요즘 뭐더라 JD9인가? 하여튼 뭐 그 옛날에
JAD인가 JAD 만드신 분이 돌아가셔가지고 그 후속으로 그 이제 9.15 부서가 JD9이라는 게 만들어졌는데 그쪽으로 보면 이 코드는 만들어지지 않아요. 원래 이 코드가 만들어진 게 아니라 그 클래스 바이트 코드를 가지고 디컴파일했기 때문에 제가 아까 전에 이렇게 막 요 코드가 만들어지는 거죠. 여기서 아까 해시 코드 뭐 이렇게 했던 것들이 그대로 디컴파일 되는 겁니다. 그걸로. 코드인가? 네, 좀 귀찮아가지고 제가 ABCD로 이름을 붙였더니만 이 코드잖아요. 이 코드 지금 이 트라이문이 특이해가지고 지금 인덱스가 지금 제대로 인덴테이션을 못 보여주고 있는데 실제로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클로즈를 끝나고 난 다음에 그냥 콜을 해줘요. 여기 보면은 지금 이게 그 문장이거든요. 여기 잘 안 보일 텐데 그냥 JDV로 실행해서 디컴파일 해주면 쉽게 볼 수 있을 텐데 그냥 doit을 콜하게 되면 얘가 아까 그거였는데 여기서 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리드라인이 고안에 있는 메소드였잖아요. 리드라인이 고안에 있는 메소드였고 그 안에서 지금 에러가 발생했는지 아닌지 체크해가지고 에러가 발생했든 안 했든 간에 클로즈 모스를 해줘야 되고 그에 따라가지고 에러가 발생했으면 여기 add suppressed라는 걸 통해서 넣어주고 그 다음에 클로즈를 콜하고 에러가 발생 안 했으면 요거 클로즈만 콜하고 그렇게 코드가 되어 있고 클로즈를 또 하다가 에러가 발생했으면 그거는 또 exception 뜬지게 있는데 네 어쨌든 그런 식으로 코드가 되어 있어요. 대충 아시겠죠? 여기 스로우 하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실제 코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신택틱 슈가가 다 빠진 코드가 만들어진 거예요. 디컴파일 하게 되면 아까 전에 박싱도 마찬가지고 뭐 to int value 뭐 int value라든가 new integer 이런 식으로 코드가 만들어지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뭐 자바가 5번이기 때문에 이제 몇 가지 이제 5 피처들이 있는데 패키지는 뭐 5라기보다는 어떤 네이밍 스코프에 대한 거죠. C++의 네임스페이스에 해당되는 그런 개념이고 패키지의 표준 방식은 우리가 이제 호스트 도메인 네임을 역순으로 하는 것들이 일단 표준으로 쓰이죠. 그러니까 뭐 tmexsoft.com이면 com.tmexsoft라고 하는 게 일단 자바 패키지의 어떤 표준 프레픽스라는 거죠. 그렇게 쓰게 되고 그리고 클래스나 인터페이스는 앞에 잠깐 설명을 드렸고 인터페이스는 그냥 앱스트랙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인터페이스는 그야말로 어떤 컨트랙트에 대한 거기 때문에 실제 인스턴스를 만들 수가 없죠. new 인터페이스 이렇게 할 수는 없고 new 클래스 이렇게 항상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너 클래스도 JDK 초기부터 있었던 건 아니고 JDK 1.1부터 추가된 피처인데 어쨌든 이너 클래스라고 해서 클래스가 안에 클래스가 들어갈 수 있고 혹은 뭐 클래스 메소드 안에 들어갈 수 있고 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액세스 모디파이어라 가지고 접근 제약을 두게 되어 있고요. 클래스 레벨에서도 접근 제약을 둘 수 있고 그리고 멤버 필드라든가 멤버 메소드에 대해서도 접근 제약을 둘 수 있습니다. 그거 뭐 퍼블릭이라든가 프라이빗이라든가 이런 걸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네리턴스는 기본적으로 자바는 싱글 이네리턴스 그러니까 부모가 항상 하나입니다. 부모가 항상 하나인데 아까 전에 인터페이스는 약간 어떤 컨트랙트 의미를 가진다 그랬는데 인터페이스는 여러 개를 상속이라고 표현하지 않는데 구현이라고 하죠. 임플리멘트라고 하니까 구현이라고 표현하는데 상속은 익스텐드라고 표현하고 임플리멘트 하는 거는 여러 개를 임플리멘트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 인터페이스는 뭐 어떤 메소드 시그너처가 있는 게 메소드 시그너처만 있지 바디가 없잖아요. 근데 또 JDK 8 가면 그게 또 바뀌어요.
JDK 8 가면은 그 디폴트 메소드를 해가지고 인터페이스가 메소드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메소드 바디를. 그것도 사실 구현하다 보면은 얘가 인터페이스라는 놈이 그 다중상수 어쨌든 흉내내는 건데 그 메소드 시그너처가 그 메소드 구현체가 전혀 없다 보니까 뭐 구현한 놈이 엉망으로 구현한다거나 그 뭐 뭔가 표준의 그 구현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없어가지고 불편했는데 이게 펑션을 지원 그 펑셔널 랭귀지를 지원하면서 디폴트 인터페이스라는 것을 정의하게 됩니다. 그래서 JDK 8부터는 이때까지의 O 피처 중에 좀 클래스랑 인터페이스 그래서 다중상수는 안 되고 인터페이스는 바디가 무조건 없고 이랬는데 약간의 그 새로운 형태로 디폴트 메소드라는 것을 지원하는 형태로 조금 모양이 많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큰 충격이 될 것 같고요. JDK 8이 나오면 어쨌든 7까지는 싱글 이네이턴스 체계를 유지하고 있고 멀티플 다중상수는 흉내만 낸다. 그렇게 이해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폴리모피즘은 뭐 메소드는 당연히 오버라이드를 할 수 있고요. 오버라이드라는 것은 우리말로 하면 재정의라고 하셨죠. 그 부모에서 정의한 거를 자식이 엎어치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거고 그리고 필드는 오버라이딩이 안 되죠. 그 멤버 필드는 무조건 하이딩이 되게 돼 있고 그 자식이 재정의를 하게 되면 부모가 그냥 살아있는 거죠. 필드는. 그리고 메소드 오버로딩은 뭐 이렇게 아규먼트들이 다른 거니까 뭐 큰 이슈는 아닐 것 같고 제네릭스는 뭐 다음에 한 편 얘기를 할 텐데 자바에서도 그 C++의 템플릿과 비슷한 형태를 적어도 그 신텍스로는 유사한 것을 지원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 액세스 모디파이어는 그 특이한 게 패키지 프라이빗이 특이하죠. 지금 원래 그 C++에는 퍼블릭 프라이빗 프로텍티드밖에 없었는데 특히 이제 잘 헷갈리는 부분이 어느 게 더 엄격하게 리스트릭트 하냐인데 이름이 패키지 프라이빗이에요. 이게 디폴트가 아무것도 없으면 패키지 프라이빗이기 때문에 이름이 프라이빗이잖아요. 프로텍티보다는 프라이빗이 더 엄격한 거죠. 그래서 그 프로텍티드는 자식 클래스에서 부모 클래스에 접근할 수 있는 건데 그것만 되는 게 아니라 같은 패키지에 있는 애들은 프로텍티드면 무조건 접근할 수 있어요. 예, 그거를 잘 헷갈리시는 분이 많은데 그리고 패키지 프라이빗은 자식 클래스라도 액세스를 못하지만 같은 패키지에 있는 애들은 접근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너 클래스는 스태틱 이너 클래스가 있고요. 인스턴스 이너 클래스가 있고 어노니머스 이너 클래스 바인딩이 있습니다. 이게 그 자바에서 흔히 얘기하는 이게 예전에 지금에서 펑셔널 랭귀지의 한 형태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 아주 원시적인 형태의 펑셔널 랭귀지라고 해서 그 얘기를 하고요. 네. 이렇게 스태틱이라는 것이 스태틱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바에서 스태틱이라고 멤버 필드를 선언하거나 이너 클래스를 선언하게 되면은 이것은 클래스 변수입니다. 클래스. 그러니까 하나의 객체 오브젝트 클래스의 하나의 인스턴스를 우리가 오브젝트라고 부르잖아요. 오브젝트가 가지고 있는 레벨이 아니라 클래스가 공유하는 레벨이라는 거죠. 클래스별로 하나만 존재하는 그러한 레벨이 스태틱이고요. 이렇게 이너 클래스를 정의하게 되면은 H라는 이 아우터 클래스랑 얘는 이제 맞먹는 거죠. 그런데 이 H에서 뭐 UH 해가지고 어떤 오브젝트가 나왔다 해가지고 그 오브젝트가 이 이너 클래스에 대해서 특별하게 뭐 관계를 가진다거나 그런 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그 자바에서 퍼블릭 스태틱 보이드 메인은 출발점이잖아요. 엔트리 포인트잖아요. 여기서 이 안에 이 메소드 안에서도 그 클래스를 선언할 수가 있고요. 이 경우는 이제 메소드 안에 어떤 이게 뭐지? 로컬 클래스라고 그러나요? 로컬 클래스라고 그러거든요. 네. 로컬 이너 클래스가 되겠죠. 이렇게 선언할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얘가 이제 또 하나의 특이한 경우인데 여기서 런어블이라는 것은 인터페이스거든요. 인터페이스에서 이 new 런어블이라는 인터페이스가 퍼블릭 보이드 런이라는 메소드 하나만 정의하고 있는데 이렇게 인터페이스가 오브젝트를 만들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인터페이스 사용해서 오브젝트를 만들잖아요.
이거는 이제 그 anonymous inner class라고 해요. 실제로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클래스를 객체를 만드는 건 아니고 그 이름을 갖지 않은 하나의 클래스를 가지고 만드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는 물론 이제 이 코드를 컴파일하게 되면 클래스가 각각 이너 클래스별로도 다 바이트 코드가 따로 만들어져요. 이렇게 이 바이트 코드는 클래스 하나마다 하나씩 만들어지기 때문에 가장 아우터 클래스인 H 여기 하나 만들어지고 아까 전에 스태틱 이너 클래스였죠. 스태틱 이너는 달러하고 이너 클래스 여기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하나의 코드를 만들어주게 되고요. 그리고 로컬 클래스는 그 스태틱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그 중간에 하나 더 들어가게 됩니다. 이너 클래스 2는 이게 달러 1이 들어가가지고 하나의 어떤 블락 내에 첫 번째 블락에 그 코드였다. 이것을 이제 컴파일러가 이름을 하나 지정해 줍니다. 마찬가지로 이 new runnable은 클래스 이름이 아예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달러 1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요게 제가 그래서 하나 유사한 것을 다른 메소드에 또 하나 더 만들었는데 여기서 만들어진 게 이 new runnable은 똑같이 해가지고 달러 2가 될 거고 여기 이너 클래스 3는 이너 클래스 3에 대해서 앞에 어떤 블락 이름을 하나 주게 되는데 달러 1이 됐죠. 이러한 어떤 네이밍 컨벤션을 통해서 그냥 고유한 하나를 만들어주는데 스태틱인 경우는 무조건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이름이잖아요. 그 인스턴스가 없기 때문에 추정할 수 있는 이름을 주고 스태틱이 아닌 경우는 항상 그 로컬한 어떤 숫자를 부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그 펑셔널을 하다고 그랬는데 펑셔널을 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이 ABC라는 것이 클래스 안에 있는 정의된 변수가 아니잖아요. 이 밖에 있는 변수잖아요. 이 이너 클래스 외부에 있는 어떤 변수랑 네임 바인딩을 자동으로 제공해 줍니다. 이무레이터 컴파일러가 하는 건데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그 원시적인 형태의 어떤 펑셔널 랭귀지를 지원한다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얘가 달러 2인데 자바 P 그 디어셈블러를 보면 얘가 보면 이 run 메소드가 점이군요. 쓰기는 달러라고 쓰고 읽기는 점이라고 그러고 여기 보면은 이 run 메소드 안에 run 메소드가 아니라 이 컨스트럭터 안에 여기 보면 이게 컨스트럭터거든요. 달러 2가 지금 컨스트럭터가 없어요. 없잖아요. new runnable 했으니까 컨스트럭터가 없는데 아규먼트도 없는데 아규먼트가 생겼죠. 두 개가. 그죠? 첫 번째 거는 얘를 둘러싸고 있는 이 디스 객체. 이게 H잖아요. 아우터 클래스 H니까 디스 객체를 넘겨주기 위한 거고 두 번째 인자는 얘가 ABC라는 인트 값을 쓰고 있거든요. ABC 이거 값을 넘겨주기 위해서 인트를 하나 만들어서 자기가 열심히 코드 분석을 해가지고 인트를 만들어서 넘겨줍니다. 만약에 변수를 2개 쓰고 있었으면 여기 변수를 2개 넘겨줬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코드 제너레이션을 합니다. 이게 나중에 람다 마지막에 람다 얘기할 때 나오겠지만은 이렇게 람다를 펑션 랭귀지를 지원하는데 단점이 뭐냐면은 얘가 매번 클래스를 만들기 때문에 이렇게 바이트 코드를 매번 새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define 클래스 뒤에 또 얘기하겠지만 define 클래스라고 계속 클래스 코딩을 새로 해야 되고 그래서 오버헤드가 굉장히 커요. 이게 단순하게 메소드 하나를 딱 구현할 뿐인데 그때마다 클래스를 다 매번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오버헤드가 크다는 게 가장 큰 단점이에요. 이너 클래스가 편한 부분도 많이 있는데 물론 그냥 얘를 이너 클래스 굳이 안 쓰고 얘는 사실 하는 일도 없으니까 그냥 옆에 메소드를 써서 할 수도 있잖아요. 얘는 좀 특수한 경우니까. 어쨌든 그렇게 하는 것에 비해서 이렇게 클래스를 따로 만들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java 파일을 하나 따로 만들어 컴파일한 거랑 똑같은 효과가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너 클래스는 이런 방식으로 현재 구현이 되어 있고요. 컴파일러가 저 보일러플레이트 코드를 분석을 해가지고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디스하고 슈퍼는 디스는 자기 자신이고 슈퍼는 자기 인스턴스고 페어런트 인스턴스죠. 페어런트를 가리키는 그런 부분이고
그리고 자바의 그 특성 중에 하나가 컨스트럭터가 있는데 그 생성자가 만약에 없으면은 디폴트 컨스트럭터를 만들어줘요. 그 디폴트 컨스트럭터가 뭐냐면은 아규먼트가 없는 그러니까 자기 그 클래스 이름만 있는 그 기본 생성자를 만들어주고 그 기본 생성자가 하는 일은 내부적으로 슈퍼를 콜하는 거죠. 페어런트에 슈퍼하고 아규먼트 없는 거를 콜하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그래서 아까 전에 잠깐 봤었는데 코드를 디컴파일 해보면 클래스를 따로 그 생성자를 안 만들어주면 디폴트 컨스트럭터가 무조건 만들어져요. 그렇게 코드가 들어갑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자바 컴파일러가 삽질 대신 해주는 거죠. 그런데 항상 이렇게 슈퍼콜을 그 컨스트럭터에서 가장 먼저 하는 게 슈퍼콜을 하는 건데 슈퍼콜을 항상 그 디폴트 슈퍼콜을 해주는 게 아니라 먼저 슈퍼에 다른 아규먼트가 있는 거를 그 코드에서 직접 호출하게 되면 컴파일러가 슈퍼콜이 가장 먼저 나왔기 때문에 다른 코드를 만들어주지 않고 그 슈퍼콜을 그냥 유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페어런트 클래스의 어떤 다른 컨스트럭터, 디폴트 외에 다른 거를 호출해야 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걸 명시적으로 호출해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뭐 스태틱 필드나 메소드는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클래스 단위의 필드나 메소드를 얘기하는 거고요. 이너 클래스도 마찬가지고 인스턴스 필드나 메소드는 오브젝트, 그러니까 뉴 클래스 해가지고 만들어진 그 객체에 해당하는 어떤 필드나 메소드를 얘기하는 거고요. 파이널이나 앱스트랙트는 앱스트랙트 같은 경우는 추상이잖아요. 그 내가 앱스트랙트라고 어떤 메소드를 선언하게 돼 있으면 선언하면은 그 차일드가 그걸 이제 누군가 그 구현을 해줘야겠죠. 그렇지 않으면은 콘크리트하지 않기 때문에 그 객체를 만들 수가 없는 문제가 있겠죠. 파이널은 자식 클래스가 그 오버라이드를 해서 재정의를 하려고 하는 걸 막는 그런 모디파이어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부모에서 파이널이라고 되어 있으면 자식이 그걸 오버라이드 할 수가 없겠죠. 근데 어쨌든 뭐 그 파이널은 아마 그 다음이나 다음 시간에 아마 따로 스레드 문제랑 관련해서 한번 얘기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클래스 로드랑 이제 프락시만 설명을 하면 됩니다. 얼마 안 남았고요. 클래스 로드랑 그 프락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자바가 그 다이나믹하게 그 라이브러리 코드들을 로딩하잖아요. 이제 그래서 이 라이브러리들을 그 코드들을 어떻게 다이나믹하게 그 로딩하고 또 동적으로 어떻게 또 그 로딩한 라이브러리들을 다시 언로드하는지 이런 부분들이 다 클래스 로드에 그 비밀들이 숨겨져 있는 거기 때문에 이 클래스 로드를 잘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클래스 로드는 이제 자바 랭 패키지 안에 들어있고 메소드 중에 제일 중요한 것들이 이제 define 클래스랑 find load 클래스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그 메소드고요. 그리고 클래스 로더는 기본적으로 부모 클래스 로더를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그래서 이게 클래스 상속 구조가 아니고 클래스 로더 간의 부모 자식 관계가 있어요. 보통 일반적으로 설명을 하겠지만은 클래스 로더 간의 부모 자식 관계에서는 내가 클래스를 찾을 때 먼저 부모한테 물어봐요. 일반적으로 뭐 이거는 이제 약속인데 내가 코드를 바꿔서 그렇게 약속 안 지키려고 마음먹으면 또 안 먹을 수도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부모한테 먼저 물어보고 부모가 갖고 있는 클래스는 다시 로딩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요. 그렇게 해야지 좀 이게 원활하게 이 클래스들이 로딩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잘 알면서 그걸 깨려고 마음먹으면 또 반대로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깨는 것도 가능하고요. 그게 이제 와스에서 일부러 이렇게 그걸 깨는 경우가 있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는 부모 클래스 로더와 자식 클래스 로더 간의 어떤 이런 약속, 이런 규약을 지켜주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입니다. 클래스 로더 중에서 이제 제일 뭐랄까 중요한 클래스 로더, 뭐 시스템 클래스 로더라고 할까요? 부스트랩 클래스 로더가 있습니다. 이거는 자바 버추얼 머신이 로딩될 때 기본적으로 로딩하는 거고 대부분 다 뭐 JDK 안에 있는 뭐 런타임 관련된 라이브러리들을 로딩할 때 이 부스트랩 클래스 로드가 로딩하게 됩니다. 다른 클래스 로드랑 다르게 부스트랩 클래스 로드는 일반적으로 C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하스파 자바 버추얼 머신에서 그냥 C로 네이티브하게 구현이 되어 있고 그래서 아까 자바 랭 클래스라는 클래스 보면 클래스가 항상 get 클래스 로드라는 API를 갖고 있는데
자,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자바랑 스트링이라는 클래스도 하나의 클래스잖아요. 이 자바랑 스트링의 클래스 객체를 갖고 오려면 점 클래스 하면은 신텍스적으로 그 자바랑 스트링을 가지고 있는 클래스가 리턴되는데 거기에 get 클래스 로드를 하게 되면 널이 리턴됩니다. 널이 리턴되면 이 클래스 로드가 널이라는 것은 자바가 아니고 C 모듈에 의해서 로딩됐다 이런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보스트랙 클래스 로드는 일반적으로 하나가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바를 실행시킬 때 클래스 패스를 진행해 주시는데 이 내가 그 정의하고 있는 코드들이 어디에 있다, 내가 짠 프로그램들이 어디 있다 이 위치를 알려줄 수 있는데 이걸 가지고 클래스 패스라고 부릅니다. 클래스 패스를 통해서 로딩된 애들은 애플리케이션 클래스 로드라고 하고요. 이거는 이제 부트스트랩 클래스 로드가 로딩한 익스텐션 클래스 로드가 있고요. 이게 익스텐션 클래스 로드가 그 JDK 밑에, JRE 밑에, 립 밑에 익스텐션이라는 어떤 그 JDK의 확장 클래스들을 로딩하는 그러한 클래스 로드인데 걔의 자식 클래스 로드가 애플리케이션 클래스 로드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익스텐션 클래스 로드나 애플리케이션 클래스 로드는 자바로 구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우리가 클래스 패스에 지정한 클래스 로드들은 전부 다 이 애플리케이션 클래스 로드를 통해서 로딩이 되게 되어 있고요. 보통 우리가 그 작성하는 그 뭐 와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클래스 로드를 많이 만드는 편인데 클래스 로드들은 이러한 규약에 맞춰가지고 자기 페어런트 클래스를 보통은 저 애플리케이션 클래스 로드를 해가지고 해서 커스텀 클래스 로드를 만들게 됩니다. 기본 규약은 페어런트 퍼스트이고요. 그런데 가끔씩 차일드부터 아까 전에 그러니까 부모에서 로딩하는 게 있으면 그 부모가 로딩 안 했을 때만 내가 새로 로딩한다 이런 정책을 가지고 있는 게 일반적인데 그것을 일부러 깨가지고 내가 먼저 로딩해가지고 로딩할 수 있는데 다 로딩을 해보고 없을 때만 부모한테 물어보겠다 이런 조금 이제 역발상이라고 할까요? 역발상하는 클래스 로더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클래스 로드를 작성할 때 보면 알아두셔야 될 게 그 로드 클래스가 실제로 그 클래스를 로딩하는 건데 클래스라는 것은 아까 전에 보셨던 그 바이트 코드들 있잖아요. 점 클래스나 파일인데 보세요. 네, 다 끝나가니까 수업을 할게요. 로드 클래스가 아직 컴커런시 스레드를 안 해서 그런데 글로벌한 락이 걸려 있어요. 싱크로나이즈드라고 로드 클래스에 싱크로나이즈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항상 동시에 많은 클래스를 로딩할 수가 없도록 딱 막혀져 있습니다. 그 클래스 로드가 같으면은 동시에는 하나밖에 클래스 로딩이 안 돼서 굉장히 문제가 많았는데 그게 JDK7부터 풀렸어요. 풀려가지고 자식 클래스 로드에서 저기 이 프로텍티드니까 자식 클래스만 액세스할 수 있잖아요. 레지스터 as parallel capable 이 콜을 콜해주면 그 다음부터는 이 해당 클래스 로드를 통해서 로딩하는 클래스들은 그 로드 클래스들이 그 네임별로 클래스 이름별로 다 락을 따로 만들어가지고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뭐 자바랑 스트링을 예로 들어서 로딩한다 그러면 그 자바랑 스트링만 하나의 공유하는 락이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그 성능적으로 유리하다는 거죠. JDK7부터 그렇게 됐고 옛날과 호환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저걸 콜을 안 해주게 되면 옛날처럼 똑같이 글로벌하게 락을 잡고 로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스 코드를 살펴보면은 먼저 find loaded classes 해가지고 이미 올라온 애들은 내가 정보를 알고 있어요. 캐시된 애들 캐시를 하고 있다가 이미 로드된 애를 또 로드하면 큰일 나겠죠. 제일 먼저 저걸 콜하고 그 다음에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페어런트에서 먼저 로드 클래스를 하고요. 페어런트 로드 클래스 하면 페어런트에서 다시 find loaded classes를 보고 뭐 어떻게 하겠죠. 만약 여기서 페어런트가 내가 없다, 널이다. 페어런트가 널이라는 얘기는 아까 전에 부스트랩 클래스 로드가 자기 페어런트 클래스 로드라는 거랑 똑같은 거니까 그때는 부스트랩 클래스 로드는 자바 객체가 아니니까 그때는 저 find bootstrap 클래스와 널이라는 다른 메소드를 호출해가지고 결과적으로는 bootstrap 클래스 로드에서 찾도록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래도 없을 때만 자기 자신의 클래스 로드에서 자기가 뒤질 수 있는
클래스 패스를 찾는다든지 해가지고 find 클래스를 하는 방식으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번하고 3번을 순서를 바꿔버리면 자식부터 먼저 찾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제일 중요하게 말씀드려야 될 부분은 여기 define 클래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define 클래스는 네이티브 코드로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C가 버추얼 머신에서 정의를 한 코드고, 실제로 그러니까 바이트 어레이, 어쨌든 그 파일을 다 읽어가지고 내가 그 바이트 배열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define 클래스를 콜하게 되면 클래스 로드가 실제로 네이티브 코드를 통해서 자바 버추얼 머신이 어떠한 영역에다가 어떤 자기가 알고 있는 영역에다가 그 바이트 코드를 갖다 놓고 그것을 자기가 이해하기 쉬운 코드로 바꿔가지고 define 클래스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define 클래스를 시킨 클래스 로드 객체가 그 클래스의 get 클래스 로드를 했을 때 리턴되는 클래스 로드가 됩니다. 이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클래스 로드가 그 로드 클래스를 했다 하더라도 실제로 define 클래스를 누가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결정이 된다는 거죠. 로드 클래스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 define 클래스는 우리가 오버라이드 할 수가 없게 되어 있는 파이널이고 네이티브 C로 작성된 코드인데 그 코드를 구현한 그 콜한 클래스 로드가 객체가 누구냐에 따라 가지고 해당 클래스의 클래스 로드가 누가 되느냐가 결정이 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 애플리케이션 클래스를 A라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짰을 때 만약에 클래스 로드가 다르다면은 같은 이름을 가진 패키지 이름도 같고 클래스 이름도 같다 하더라도 그것은 서로 다른 클래스가 되는 거잖아요. 클래스 로드가 다르면 클래스가 무조건 다르게 되어 있고, 하나의 클래스 로드 안에서는 그 컨벤션적으로 당연히 같은 이름을 가진 그 클래스는 하나만 존재를 해야겠죠. 그러한 것들을 보장해 주는 게 어떻게 보면 define 클래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좀 더 복잡하게 코딩을 한다 보면 뭐 OSGI 같은 경우는 훨씬 더 복잡한 어떤 관계를 하기 위해서 define 클래스를 누가 하느냐 이것들을 아주 잘 약속을 정해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게 되면 이 클래스 로더가 내려가게 되면, 그러니까 클래스 로더가 더 이상 참조하는 애들이 없어지면 그 클래스들도 같이 가비지 컬렉션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플러그인 모듈들을 로딩했다가 더 이상 안 쓴다 그랬을 때 그러면 그 애플리케이션 다시 내려야 되잖아요. 그 플러그인 모듈을. 그때는 클래스 로드를 가비지 컬렉션 시켜야 되거든요. 그러한 것 때문에 굉장히 클래스 로더가 누구냐가 굉장히 중요하게 되고, define 클래스를 한 놈이 명확하지 않으면은 굉장히 문제가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클래스 로드가 항상 이게 부모 자식 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 부모에서 디파인을 할 거냐, 자식에서 디파인 할 거냐, 아니면은 그 시블링, 그 형제 관계에서 디파인 할 거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판단해 가지고 설계를 해야 됩니다. 클래스 바이트 코드 포맷은 앞쪽에는 이렇게 그 매직 워드부터 해가지고 여기 4바이트, 2바이트, 2바이트 해가지고 이렇게 하나의 클래스들은 다 이런 그 포맷을 가지고 있어요. 그 앞에 보면 헥사 코드로 이 매직 워드는 카페 베이브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헥사 코드로 돼 있고, 마이너 버전이나 메이저 버전이 이게 JDK 버전, 그러니까 실제는 컴파일러 버전인데 그 포맷을 지정하는 거고요. 호환 여부를 클래스 파일이 호환이 안 된다거나 뭐 할 때 뭐 메이저 버전이 49다 뭐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 이제 그 컴파일러 버전이 안 맞아서 나오는 에러 메시지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앞쪽에 컨스탄트부터 해가지고 필드 그리고 메소드까지 이렇게 해서 실제로는 이렇게 단순하게 돼 있지 않겠죠. 저 메소드 인포가 굉장히 양이 많겠죠. 이렇게 식으로 하나의 클래스 파일이 구성이 됩니다. 이 클래스 바이트 코드 포맷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다이나믹 프락시를 설명하기 위해서인데, 그러니까 아까 전에 define 클래스라는 것을 할 때 저 바이트 어레이만 있으면 무조건 define 클래스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뭐 파일에서 읽어드렸든 아니면은 뭐 내가 그냥 런타임에서 만들든 간에 내가 이렇게 클래스 포맷에 맞는 바이트 어레이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다이나믹 프락시라는 것은 그러한데 좀 착안을 한 그러한 어떤 클래스라고 볼 수 있고요. 하는 일은 그 프락시입니다. 프락시. 그 프락시라는 것이 그 일반적으로 그 동일한 인터페이스를 정의하고 동일한 행동을 하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은 실제로는 자기가 행동을 하지 않고 다른 놈한테 위임을 하는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프락시라고 하잖아요. 프락시 패턴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하는 클래스입니다. 실제 이 클래스는 런타임에서 만들어지고요. 실제로 들어가는 것은 클래스 로드랑 클래스만 주어집니다. 클래스는 여러 개의 어레이로 주어지게 되어 있는데, 여기 점점점이라고 되어 있는 게 뭐냐면은 클래스 로드가 첫 번째 인자고요. 저 점점점이란 것은 C에서 얘기하는 바거즈 베리어블 아규먼트의 자바 형태입니다. 자바의 베리어블 아규먼트는 이것도 신택틱 슈가고요. 그냥 자바 유틸 리스트입니다. 자바 유틸 리스트라는 객체를 통해서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디컴파일 해보면 다 자바 유틸 리스트로 넘어가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 클래스는 인터페이스 클래스입니다. 클래스가 두 가지가 있는데 실제로 바디를 구현할 수 있는 클래스가 있고 단순히 시그너처만 정의하고 있는 인터페이스가 있는데 여기서는 다 인터페이스를 여러 개 지정할 수 있고요. 이 프락시 클래스는 각각의 인터페이스에서 정의하고 있는 모든 메소드들을 구현을 해줍니다. 어떻게 구현을 해주느냐면 한 놈한테 콜이 가도록 모아줍니다. 그러면 만약에 자바 러너블이라는 메소드가 런을 구현하고 있고 런을 정의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클론이라는 걸 정의하고 있다면 런하고 클론이라는 메소드에다가 이 코드를 만들어 가지고 런이든 클론이든 메소드가 콜되면은 여기 뒤에 나오겠지만은 인보케이션 핸들러라는 저 클래스 객체를 무조건 콜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저 인보케이션 핸들러라는 놈은 실제로는 메소드가 이렇게 인보크라는 메소드 하나를 정의하고 있는데요. 작성된 저 런타임 동적으로 만들어진 저 프락시 코드는 어떤 메소드가 호출되든 간에 이 인보크로 무조건 호출하는 겁니다. 인보크에다가 프락시 인스턴스랑 내가 아까 런이었으면 런이라는 메소드의 어떤 시그너처에 해당되는 것들이 자바에서는 저 메소드라는 어떤 클래스로 또 표현이 돼요. 자바 랭 리플렉트라는 패키지인데 그러니까 코어 리플렉션이라고 그러는데 일종의 C++ 같으면 런타임 타입 아이덴티피케이션이라서 RTTR 해가지고 내가 지금 실행되고 있는 타입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잖아요. 그러한 기능입니다. 리플렉션이라는 것은 내가 명시적으로 컴파일된 코드를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역으로 바이트 코드를 검사를 해가지고 현재 내가 어떤 클래스다, 어떤 메소드다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런타임에서 타입을 찾을 수 있는 그러한 메커니즘을 얘기하는 거고요. 항상 그래서 런이라는 메소드가 호출되면 런에 해당되는 메소드 객체랑 그리고 런에 만약에 아규먼트가 있다면 그 아규먼트를 채워가지고 이 인보크를 그냥 호출해주는 그런 프락시 역할을 해주는 코드를 강제로 만들어줍니다. 네, 실제로 JDK 코드를 보면 그 코드가 프락시 제너레이터의 제너레이터 클래스파이 안에 보면 아까 전에 클래스 포맷에 맞춰가지고 저것을 하나하나 때려 넣는 삽질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렇게 해서 get proxy 클래스를 하고 난 다음에 new proxy 인스턴스를 하게 되면 여기에서 만들어진 이 오브젝트 객체 new proxy 인스턴스에서 만들어진 이 오브젝트 객체는 타입이 proxy $1, proxy $2 이런 클래스 이름으로 만들어지고요. 실제로 그 클래스는 저기 주어진 인터페이스들을 임플리멘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 코드는 저기 등록된 인보케이션 핸들러라는 놈을 이렇게 코어 리플렉션을 통해서 호출해주는 역할만 하고 있는 거죠. 네, 오늘 할 얘기는 다 한 것 같고요. 인보케이션 핸들러를 구현할 때 toString하고 equals를 오버라이드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toString하고 equals를 오버라이드 하지 않게 되면은 시멘틱이 toString하고 equals는 기본 구현체가 자바랑 오브젝트의 구현체를 보면은 toString 같은 경우는 클래스 네임에다가 자기의 어떤 시스템 아이덴티티 해시코드라 해서 자기 어떤 메모리 주소라고 하긴 좀 그렇고 아이디를 어쨌든 가지고 있는데 자기 객체마다 아이디를 들고 있는데 그 값을 리턴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equals 같은 경우도 equals는 기본적으로 오버라이드 하지 않으면은 실제로 그 객체가 같은지 안 같은지를 비교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
인보케이션 핸들러에 대해서 그걸 비교를 해버리기 때문에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저 toString하고 equals가 저 인보케이션 핸들러 객체에 대해서 비교를 해버리기 때문에 그 의미가 없어서 사실 저 뭐 최소한 뭐 프락시에 대해서 비교를 하든지 뭐 어떤 다른 시멘틱 가지고 비교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그 가이드가 있어요. 그 자바독 문서에 보면은 인보케이션 핸들러에서 toString이나 equals를 어떻게 오버라이드 해라라고 가이드가 주어져 있습니다. 네. 세개 모양은 알겠는데 네. 있었어요. 네? 세개 모양은 이해가 가는데 네. 이쪽에 뭐 실어보면 래퍼 그래서 비슷한데 네. 네. 입구가 하나의 래퍼하고 비슷한데 어디서 아직 봤냐고요? 어디서 아, 이게 메모리상에서 만들기 때문에 볼 수는 없는데, 네. 여기 보면 이 포맷에 맞춰가지고 완전 삽질인데, 네. 제너레이트 프락시 클래스 이게 결국 콜 되고요. 얘가 하는 게 있어 바이트 어레이 만들어요. 그냥 무식하게. 인터페이스의 메소드를 이렇게 다 갖고 와요. 이렇게 인터페이스에서 메소드를 하나하나 다 써가지고. 네네. 저것을 무엇을 쓰려고 저거를 프락시 클래스. 아, 프락시를 뭐에 쓰냐고요? 아, 그 얘기였어요. 프락시 어디다 쓰느냐? 프락시는 사실 굉장히 많이 쓰이는데요. 프락시는 여기 프락시 예제가 있던가? 프락시는 코딩하기 귀찮은 것들을 아주 한꺼번에 한 방에 해결해줘요. 굉장히 많이 쓰이고요. 지금 중간에 가로채가지고 뭘 하기 되게 편하게 돼 있잖아요. 그죠? 실제로 후킹하는데 가장 일단 유용하고요. 그러니까 동일한 시스마스터도 사실은 이제 이 프락시 쓰지. 네. 그러니까 시스마스터가 그러니까 ASM이라는 라이브러리를 쓰고 있는데, ASM이 결국 코드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BCA든 뭐 그거 다 코드 만들어주는 건데, 얘가 아주 원시적인 ASM 이걸 아주 잘 모듈화 해가지고 라이브러리 한 거고, 이거는 진짜 무식하게 삽질한 그런 기본 코드인데, 이렇게 하면은 내가 런타임에서 필요로 하는 모든 기능들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랄까 내가 프락시가 돼가지고 살짝 가로챌 수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기능을 가로챌 수가 있는 거죠. 이게 JK 1.3에 추가되기 때문에 이게 한 2003년 4년부터 들어간 기능인데, 이러면서 전체적으로 특히 제우스 같이 와스들도 와스라든가 스프링이라든가 이런 프레임워크들이 다 바뀌기 시작했어요. 이걸 쓰도록. 이게 편하니까. 가로채는 데 너무 편한 거죠, 이게. 실제로 코딩하기도 편하고, 어떤 일을 할 수 있냐 하면은, 내가 어떤 비즈니스 메소드를 호출하잖아요. 내가 DB에 액세스 해가지고, 뭐, 간단한 값을 커리어해 놓은 어떤 메소드를 하나 구현을 했어요. 그런데, 중간에다가 내가 로깅을 넣고 싶어요. 앞뒤로 로깅을 넣고 싶다. 그럼 앞에 딱 넣은 프락시를 넣어가지고, 그 코드를 하고 난 다음에 원래 메소드로 콜해주면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야말로 프락시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시큐리티, 로깅, 트랜잭션, 뭐, 그런 것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프락시는 굉장히 많이 쓰이고요. 원래, 이게 처음 나왔을 때는, 뭐 할 때 많이 쓰였냐 하면은, 인터페이스들이 메소드가 사실 많이 정이 안 돼 있어요. 메소드들이 많이 정의 안 되어 있는데, 코딩하기 귀찮잖아요. 이것들을 한 놈한테 다 보내가지고, 하나의 클래스로 다, 보내가지고, 리플렉션을 처리하면 굉장히 간단한데, 하는 일도 비슷하고, 그거를 다 일일이 클래스 만들기 귀찮다는 거죠. 코딩을 한 100개를 해야 되는데, 클래스를. 그걸 다 한 놈한테 해가지고, 얘가 하는 일은 로깅 남기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하나의 클래스가 그걸 다 처리할 수 있거든요. 인보케이션 핸들러만 딱 오버라이드 해버리면 되기 때문에, 원래는 그런 용도로 만들어져가지고, UI 프로그램에서 많이 썼어요. UI 프로그램에서 버튼이 눌렸다. 뭐 이럴 때 이벤트 달아주는데, 이벤트 핸들러 버튼이 눌리거나 아니면 마우스가 클릭되거나 이런 것들이 인터페이스는 다르지만 하는 일은 대부분 비슷하잖아요. 그런 것들 일일이 다 내가 메소드 구현을 인터페이스가 만약에 5개의 메소드를 정의하고 있으면은 그 중에 내가 오버라이드 해야 될 거 딱 하나만 구현하면 되는데 일일이 다 구현해야 되잖아요. 그런 게 귀찮으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내가 마우스 클릭드만 처리하겠어는 메소드 네임이 마우스 클릭드면 딱 처리하고 나머지는 그냥 버려버리고 뭐 이런 식으로 코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프락시가 처음에는 그런 용도로 많이 쓰이다가 지금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 인터셉터를 하기 위해서 하는 어떤 표준 프레임워크처럼 좀 쓰이고 있고요. 성능적으로 약간 당연히 리플렉션 쓰기 때문에 약간 오버헤드는 있지만은 너무 편하기 때문에 거의 뭐 지금 이거는 대세가 돼버렸죠. 어떻게 보면 와스가 좀 뒤처진 것도 이걸 충분히 활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좀 뒤처지고 있는 게 아닌가, 프레임워크들에 비해 가지고 그런 좀 생각도 있고요. 네. 네, 여기까지가 원래 오늘 하기로 했던 부분이고요. 네. 질문. 네. 서두에 네. 오라클에서 그 해미 쪽을 네, 네. SE 쪽으로 이렇게 네. 하는 것 같다고 하셨는데 지금 자바가 유일하게 지금 유료화되어 있는 쪽이 해미 쪽이잖아요. 네. 돈 받는 쪽. B도 유료화되어 있습니다. 예. 우리도 돈 내고 있어요. 예. 밖에 안 되잖아요. 네, 어쨌든. 제일 많은 게 M인데 네, 그래. M을 SE 쪽으로 보내버리면 오라클이 돈 버는데. 그래서 그 컴팩트 프로파일은 아마 SE의 서브셋으로 가는데, 그러니까 제가 자바 SE 컴팩트 프로파일이 아니고 아마 이름을 자바 ME 컴팩트 프로파일 해가지고 실제로는 SE를 하면서 마치 ME처럼 해가지고 돈을 받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라클이 지금 보면은 써니의 오라클 인수되어 다음부터는 이제 오라클이 정말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돈을 벌려고 하고 있는데, 개발은 가능하면 오픈 쪽에 넘기고, 지금 그래서 JDK 같은 경우도 지금 다 무료로 생각하고, SE가 무료라고 다 생각하고 있잖아요. 하지만은 JDK에 포함되어 있는 그 기본적인 프로파일링 기능들을 다 유료화해버렸어요. 오라클이 자바 미션 컨트롤을 해가지고 그 JDK 7부터 7 업데이트 40부터 그게 이제 들어가 있는 그 유료화됩니다. 이게 유료화됐어요 벌써. 그래서 실제로 그러니까 개발자들은 무료로 쓸 수 있지만 그걸 운영하는 쪽에서는 다 돈을 내야 되는 걸로. 근데 이때까지 진행을 봤을 때 다 우리가 OS에 다 포함이 돼 있잖아요. JDK가. 그러니까 OS 쪽에서 아마 돈을 일반적으로 내지 않을까 싶긴 한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만약에 PC에다가 JDK 설치하더라도 오라클이 다 돈을 받게 돼 있습니다. 자바 ME는 원래부터 돈 받고, E도 원래 돈 받고요. 우리도 매년 돈 내고 있고, SE도 그런 식으로 이제 네, 레리 릴슨 아주 대단한 사람입니다. 네, 질문 있으시면. 네. 네, 오늘 끝났고요. 어쨌든 오픈 JDK 소스를 한번 다운받아 보시면 모든 핫스팟 VM이랑 모든 코드가 다 있어요. 이게 이제 일부 모듈은 이제 유료이긴 하지만 유료가 되는 건 주로 이제 좀 편의 기능이에요. 사실은 이제 오픈 JDK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들이 대부분 다 표준이고, 그걸 좀 이제 프로파일링, 시스마스터 같은 어떤 APM 기능들만 VM에 대한 APM 기능만 유료화를 했어요. 그래서 그것들이 그냥 일반 JDK, 배포되는 JDK 다 포함되어 있는데, 핫스팟 JVM을 코드를 쫓아가 보시면은 이제 요 경로로 이렇게 실행이 됩니다. 제일 처음에 자바에서 이제 자바 마이너스 클래스 패스 해가지고 클래스 네임을 주게 되면 결국은 java.c라는 런처가 콜 되거든요. 이 런처를 통해 가지고 버추얼 머신에 해당되는 메인 스레드라고 하는데, 자바 버추얼 머신용 메인 스레드를 하나 크리에이트를 해요. 스레드를 크리에이트 해가지고 이쪽으로 크리에이트 VM이라는 것을 콜하게 됩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자바의 자바 랭 시스템이라는 클래스가 있어요. 이 클래스가 기본적으로 부스트랩 클래스 로더 같은 것도 정의되어 있고, 여러 가지 버추얼 머신 레벨에서 동작하는 것들에 대해서 디파인된 클래스예요. 메소드들이 있는데 그것 쪽을 이니셜라이즈 해줘요. 그 다음에 클래스 로더, 핵심 아까 전에 부스트랩 클래스 로더가 있는데 시스템 클래스 로더를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는 GC 스레드를 만들어요. GC 스레드. 스로게이트 라커 스레드라는 게 GC 쪽에 하는 건데, GC 알고리즘에 따라서 컨커런트 마커 스레드냐, 컨커런트 마커 수입 스레드냐, 이런 거는 다를 수 있는데, 그건 어쨌든 JVM 실행할 때 준 옵션에 따라서 다른 GC 스레드가 만들어져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가비지 컬렉션을 열심히 이제 벌써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컴파일러 스레드를 이렇게 또 만들어줍니다. 이 컴파일러는 just in time,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인터프리트 하지 않고 컴파일하는 그런 쪽 스레드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버추얼 머신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는
네이티브 코드로 그 클래스 이름 보고 클래스 로딩하고 그 다음에 콜 스태틱 보이드 해가지고 그 퍼블릭 스태틱 보이드 메인을 콜하면은 이 버추얼 머신이 부스트랩이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나머지 이제 버추얼 머신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이 컴파일러랑 GC가 지배를 하고 나머지는 이제 요 스태틱 그 보이드 메인 엔트리 포인트에서 실제 코드들에서 이제 진행이 되고 자바 쪽은 나머지는 VM 내부적으로는 GC랑 컴파일러가 다른 일을 해주는 거죠. 네, 그래서 좀 더 관심 있으시는 분은 이게 컴파일러라든가 GC 쪽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은 그냥 소스 코드를 이렇게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그 핵심적인 알고리즘들은 다 그 여기 오픈 JDK 다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 예전에 그 자바 VM들이 JDK가 오픈이 되지 않았을 때는 좀 달랐는데 JDK 기능 자체에 대해서는 오라클이 이것을 돈을 받으려고 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 핫스팟 VM이라든가 이쪽에 대해서는 돈을 받으려고 하지 않는데 그 원래 그 오라클이 회사를 두 개를 가지고 인수했잖아요. 볼추얼 머신 회사를. 원래 BA가 JRocket이라는 회사를 인수했고 이 BA가 오라클에 인수됐기 때문에 그 BA가 원래 웹로직 만드는 회사인데 이 JRocket에 있는 VM과 그리고 선에 가지고 있던 핫스팟이 지금 하나로 합쳐지고 있어요. 그 작업들이 지금 다 오픈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 JRocket에 가지고 있던 옵티마이즈 기능들이 그냥 핫스팟이 메인 베이스가 되고 그쪽으로 다 합쳐지고 있고요. 그리고 IBM조차도 IBM이 지금 J9이라고 자기 VM을 따로 갖고 있는데 그쪽에서 상당수 부분들을 이게 오픈 JDK 쪽으로 머지를 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앞으로 그 자바 SE 혹은 E 쪽에 올라가는 JDK들은 뭐 지금은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ME 쪽도 가능하면 같은 이 볼추얼 머신 쓰려고 좀 그 오라클이 노력하고 있는데 거의 다 통일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 볼추얼 머신이 지금보다는 오히려 볼추얼 머신 지금 나뉘어가지고 IBM 문제라든가 뭐 그 HP는 핫스팟을 라이선스에 쓰기 때문에 좀 다른데 뭐 솔라리스나 HP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IBM에서 발생하지 않고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 앞으로는 그런 것들이 점점 더 줄어들 것 같아요. 네, 그게 아마 이제 오픈의 힘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질문 없으시죠? 네, 고맙습니다.